나는 한국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2학년이 되던 해 학교 근처에서 자취방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오래된 기숙사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 기숙사는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로 몇 년 전부터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기숙사 건물은 겉보기에도 낡고 어두운 느낌이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마다 들려오곤 했다. 그래도 여러 명의 학생들이 같이 살다 보니 크게 무섭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기숙사의 4층은 아무도 살지 않았다. 기숙사 사감님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고개를 내저으며 별다른 대답을 주지 않았다. 그냥 그 층은 쓰지 않는 곳이란다라는 애매한 대답뿐이었다. 하지만 인간의 호기심은 종종 경고를 무시하게 만든다. 4층이 궁금해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어느 날 밤 4층을 탐험하기로 했다. 우리는 몰래 계단을 올라 4층 복도로 들어섰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칙칙한 복도는 이상하게 차가웠고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발걸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몇몇 문은 잠겨 있었지만 한 방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조금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어 열었다. 그 방은 텅 빈 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와 몇 장의 사진이 있었다. 우리는 호기심에 노트를 펼쳤고 거기엔 누군가의 일기장이 담겨 있었다. 놀랍게도 일기의 주인은 과거 이 기숙사에 살던 학생이었다. 그 학생은 이곳에서 살던 중 점차 모를 현상들을 경험했다고 적혀 있었다. 일기장에는 밤마다 발소리가 들리고 방문이 스르륵 열리며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며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가장 무서운 건 마지막 페이지였다.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난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게 두지 않을 것 같다. 만약 이 글을 읽는다면 나처럼 되지 않길 바라. 우리는 순간 오싹함을 느꼈고 서둘러 방을 나와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 후로도 가끔씩 4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그곳을 다시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기숙사를 떠나게 되었지만 그 오래된 기숙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서 또 다른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인터넷에서 그 기숙사에 대해 검색해보니 비슷한 경험을 한 학생들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기숙사는 드디어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제는 그 오래된 건물의 이야기도 곧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곳에서 내가 느낀 공포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나는 학교 근처에 위치한 낡은 기숙사로 이사하게 되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곳으로 옮기게 된 것은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원래 머물기로 했던 집에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급히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그 기숙사였기 때문이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그 기숙사를 피하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다들 그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기숙사는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고 겉모습만 보아도 으스스함이 가득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조명이 자주 깜빡거리곤 했다. 그곳에 들어설 때마다 기묘한 오한과 함께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거의 밤마다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복도를 따라 발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곳을 살펴보면 언제나 텅 빈 상태였다. 첫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상한 기척 때문인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복도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여러 사람들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귀를 기울였고 그때 문득 그 소리가 내 방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 겁먹었지만 궁금증이 앞섰고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복도를 내다봤다. 그러나 복도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없었다. 며칠 후 기숙사에 사는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 역시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다고 했다. 심지어 어떤 이는 밤 중에 무언가 만지작거리며 물건을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모든 게 제자리였으며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 기숙사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다. 20여 년 전 그곳에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학업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이유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신의 방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후 그녀의 방은 비워졌고
몇 년 동안 아무도 그 방에서 살지 않았다고 한다. 그 여학생의 방은 나와 같은 층에 있었다. 당시 내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다른 학생들이 거기서 이상한 소리와 현상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고 했다. 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래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기숙사 관리자에게 문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관리자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한참을 침묵하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는 정말 조심스럽게 문제의 그 방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쉽게 풀 수 없는 비밀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괴로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낯선 여성이 나타났고 그녀는 매우 슬픈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나를 응시하다가 문득 사라지고 나는 곧 깨어났다. 이상하게도 그 후로 문제의 방에 대해 왠지 모를 연민이 들기 시작했다. 잊혀지고 버려진 그녀의 이야기를 알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나는 친구 몇 명과 함께 기숙사 내역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오래된 기록과 신문 기사를 뒤지며 그 여학생의 삶과 그녀가 겪었던 일들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외로워했고 불합리한 기대와 압박 속에서 싸워왔음을 알게 되었다. 모든 조각들을 맞춘 후 나는 꼭 그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다. 마지막 밤 나는 다시 그 꿈을 꾸게 되었고 이번에는 그 여성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최후의 인사를 남긴 뒤 영원히 사라졌다. 그 후로 기숙사에 있던 괴이한 현상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잊혀진 기숙사의 전설은 그렇게 끝났지만 나는 그곳에서의 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가끔은 우리의 기억과 마음속에 남아 있는 무언가가 비밀스럽게 우리를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을 그곳에서 배웠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작은 산간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 마을은 인터넷도 잘 안 터지고 도시의 소음과는 거리가 먼 정말 평화롭고 한적한 곳이었다. 우리 일행은 총 5명이었고 시골 할머니 댁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마을 구석구석을 탐험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우리가 도착한 날 하늘은 잔뜩 흐렸고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날씨는 우리가 계획한 산책 및 탐험 일정에 방해가 되었지만 오히려 비 오는 날에만 느낄 수 있는 운치 있는 시골 풍경을 즐기려고 마음먹었다. 첫날 저녁 할머니께서 차려주신 맛있는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옛날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고 종종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런 분위기에서 우린 자연스레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고 각자 알고 있는 공포썰이나 귀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떠오른 듯한 이야기를 꺼내며 말했다. 얘들아, 이 근처에 오래된 폐가가 있다는 거 알아? 한 10년 전쯤에 그 집주인이 의문의 사고로 죽었다더라. 사람들이 그 이후로 그 집에 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기묘한 현상을 목격했다. 우리는 민수가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라며 웃어 넘겼지만 왠지 모르게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아 조금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비는 여전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산책이나 야외 활동 대신 마을 안에 있는 작은 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다. 박물관은 마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우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물관의 한 구석에는 미스터리한 폐가의 전설이라는 제목의 사진과 설명문이 있었다. 설명문을 읽어보니 민수가 말했던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았다. 설명문에는 오래전 그 집에 살았던 가족의 가장이 일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아내와 아이들 또한 차례차례 실종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이후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이 저주받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소문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던 마을 주민들이 그 근처에서 이상한 현상들을 목격했다고 했다. 나는 설명문을 읽는 동안 자연스레 소름이 돋고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박물관을 나선 뒤 우리는 점심 식사를 해결하고 비바람을 맞아가며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한 친구가 말했다. 우리 폐가 한번 보러 가보는 건 어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아? 나는 조금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다른 친구들은 이미 폐가로 가보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저녁을 빨리 먹고 손전등과 우유를 챙겨 폐가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어둠이 깔린 깊은 밤 우린 마을 외곽으로 나아갔다.
비는 여전히 굵게 내리고 있었고 길은 질퍽하고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손전등 불빛을 따라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마을 입구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었고 도착하기까지는 30분 정도의 거리가 있었다. 도착했을 때 폐가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어떤 집보다도 으스스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었다. 지붕은 부분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집 주변은 야생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전체적으로 황량한 분위기를 풍겼다. 우린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문은 오래돼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은 어두컴컴해서 손전등 없이는 맡아야 할 걸음조차 제대로 뗄 수 없었다.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서로 장난스러운 비명을 질러가며 긴장을 풀어보려 노력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발소리 같은 아주 희미한 소리였다. 처음엔 누구의 장난인 줄 알았지만 모두가 제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 소리가 진짜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발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소리의 근원지는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방이었다. 문을 열고 방 안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때 우리의 한 친구가 방 구석에 놓인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된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앨범을 펼쳐보니 우리가 박물관에서 본 것과 동일한 그 가족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들의 웃고 있는 얼굴이 이상하리만치 소름 끼치게 느껴졌고 우리는 앨범을 덮고 빨리 그 집을 나왔다. 차가운 비가 얼굴에 부딪히며 정신이 들었고 우리는 빠른 속도로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우리는 여느 때보다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우리는 그날의 경험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이후로 그 마을을 떠난 지금까지 비 오는 날 밤이면 여전히 그날의 발소리와 사진 속 인물들의 웃음이 종종 떠오르곤 한다. 우리 일행은 그 집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곳에서 무언가 특별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 경험이 단순한 우연이었기를 또는 우리의 착각이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듣고 같은 마을을 방문하게 될 리가 있다면 나는 한 가지 조언을 남기고자 한다. 비 오는 날 밤 그 폐가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